저녁 김김이 한지 천장을 타고 서서히 퍼지는 소리가 조용한 양반 저택 안을 가득 채웠다. 가을 늦바람이 창틈 틈새를 파고들어 종이창을 가볍게 두드렸고 온돌방은 오랜 시간 데워져 따뜻했지만 나무상 위에 펼쳐진 저녁 상차림만은 기이하게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긴 나무상 위에는 하얀 쌀밥, 간장에 절인 게, 산나물 무침, 조개국, 따뜻한 우엉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평소 대신 가에 단정하고 푸짐한 상차림이었고 보기에 아무런 흠도 없었다. 그 순간 작은 손 하나가 갑자기 상가를 뛰어넘어 김대인의 소매를 힘껏 움켜잡았다. 8살 소년이었다. 소년은 방금 석 달 전 한양 남쪽 시장에서 삼량은화에 사온 고아였다. 그의 몸에는 조선 평민 아이의 전통 배 저고리가 걸려 있었는데 오랜 세탁으로 푸른 기운이 발에 희끗한 베이지색으로 변했고 소매 끝은 헤어져 가는 실가닥이 흘러나왔다. 허리에는 제대로 된 끈이 아닌 집끈을 두르고 있어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고 짧은 무명 바지는 정강이를 전부 드러냈다. 머리는 어린 아이답게 상투를 틀지 않은 채 검은 머리가 이마에 흘러내렸고 얼굴은 야위고 작았으나 두 눈만은 비정상적으로 맑고 깊었다. 김대인은 조선 중기 청렴한 문신으로 짙은 남색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어깨선은 단정하고 품위가 있으며 넓은 소매는 부드럽게 흘러 고위 관료의 위엄이 묻어났다. 검은 갓을 바르게 쓰고 앉은 자세는 곧고 바르며 하루 종일 관청에서 백성일을 보고 돌아온 지침이 얼굴 가득 묻어났다. 대인님, 오늘 밤 절대 식사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온돌방 안에 울려 퍼졌다. 방 안에 서 있던 4명의 하인들이 일제히 웃음을 참지 못했다. 회색 무명 저고리를 입은 남아인 2명은 어깨를 들썩이며 수군거렸고 연한 베이지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하인 2명은 입을 가리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삼량의 사나이가 무슨 소리야? 한 석살도 못 사는 값에 주워온 주제에 감히 대인님 저녁을 방해한다. 어린 것이 허튼 소리만 늘어놓네. 조선 시대 삼량은화는 평민 가정 열흘치 식량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었다. 시장에서 떠도는 고아를 사는 가장 헐값이었고 저택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아이를 쓸모없는 짐덩어리로 여겨왔다. 김대인은 아이의 손을 떼지 않고 응시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소녀는 상위 음식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도끼가 모든 반찬에 스며들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 위에는 미세한 흑풍이 감돌고 있었다. 이 이상 모든 음식에 독이 있습니다. 드시면 오늘 밤 목숨을 잃으실 겁니다. 하인들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가장 나이가 많은 여하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수년간 저택에서 일하며 모든 살림을 주관해온 노비로 목소리에 거만함이 가득했다. 대인님, 아이의 망발에 속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제 손으로 조리한 음식입니다. 어찌 독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당당한 듯 상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발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그 여하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아주머니가 몰래 독을 섞으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방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여하인은 황급히 고함을 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아이가 감히 상전 노비를 모함하다니. 당장 벌을 받아야 한다. 어젯밤 초저녁 뒷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낯선 관복 차림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은화 한 줌을 주고 오늘 저녁상에 독을 타라고 시켰습니다. 은화는 지금 아주머니의 허리천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소년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의 나열이었다. 시간, 장소, 인물, 행위까지 모든 디테일이 정확했다. 김대인은 눈빛이 깊어지며 곁 하인에게 명했다. 주머니를 확인하라. 남아인이 재빨리 다가가 여하인의 허리 주머니를 열었다. 쨍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나분화 5개가 돌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은하가 바닥에서 반짝이는 순간 모든 거짓이 들통났다. 여하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릎을 꿇었다.
대인님, 제 잘못입니다. 혼자 꾸민 일이 아닙니다. 윤대인 측 사람이 시킨 일입니다. 윤대인은 당시 왕실 가까이에 앉은 권신으로 김대인이 청렴한 정치로 그들의 비리를 막자 앙심을 품고 있던 자였다. 소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독이 실패하면 오늘 밤 자정 담장 넘어 암살자가 들어옵니다.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위협이 터져나왔다. 방 안의 긴장감이 한층 더 치솟았다. 하인들은 전까지 아이를 비우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였다. 3냥의 헐갑으로 사온 아이가 저택 전체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김대인은 소년의 여인 어깨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낡은 배 옷을 입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이 아이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밤은 아직 깊어가고 진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담장 동북쪽 낮은 벽 틈새에서 철 단검 마찰 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정의 가을 바람이 담 위 갈대를 휘감아 삭삭한 소리를 내고 저택 사방에 배치된 경비병들의 철갑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돌았다. 전날 저녁 독 식사 사건이 발각된 뒤 김대인 저택은 모든 출입구에 빗장을 걸고 벽가마다 병사들을 세워 어둠 속 동태를 살피도록 했다. 8살 소녀는 대청 한쪽 돌틀 위에 앉아 있었다. 헤어진 베이지색 저고리가 밤바람에 흔들리고 허리의 집근은 한쪽으로 처져 옷이 한쪽 어깨로 흘러내렸다. 맨발은 차가운 화강암 돌바닥에 닿아 발가락을 움직이며 담장 너머의 흉한 기운을 추적했다. 머리에 엉킨 검은 머리가 눈썹을 가렸지만 눈동자는 한순간도 담 동북 방향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대인은 자문용 연한 남색 무명 두루마기를 걸치고 소년 곁에 앉았다. 낮 관청에서 입는 두꺼운 비단 관복보다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져 활동하기 편했고 머리는 간단히 천끈으로 반묶음으로 묶어 편안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나무 차잔을 들고 천천히 기울이며 소년이 말한 암살자의 동태를 기다렸다. 정말 3명이 넘어올 것이냐. 김대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이 묻어났다. 하인 매수 독 사건으로 이미 마음이 무거웠는데 연쇄적인 암살 계획까지 이어지니 온갖 걱정이 겹쳐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대답했다. 3명 모두 검은 평민 저고리를 입고 얼굴을 천으로 가렸으며 허리에는 짙은 갈색 천끈으로 단검을 묶고 있습니다. 담 틈으로 넘어온 뒤 곧장 안방 침소로 향할 겁니다. 말이 끝나자 담 동북쪽 벽가에서 돌이 부딪히는 짧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낮은 속삭임 2개가 겹쳐 흘러나왔고 경비병 1명이 창을 움켜쥐고 그쪽으로 빠르게 달려가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냈다. 저택 안 남아인들은 회색 무명 저고리를 입고 벽가에 줄지어 서서 몸을 떨었다. 전날까지 소년을 비웃고 깔보던 이들은 지금 아이의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다른 위험이 닥칠까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연한 베이지 저고리를 걸친 여하인들은 서로 손을 꼽고 방 구석에 모여 숨을 죽였다. 저 아이 말이 또 맞아버렸다. 3냥의 상고아가 어떻게 벽 너머의 일까지 다 할까? 우리가 전날 너무 무시했던 것이 후회된다. 벽가에서 흘러나온 작은 수군거림을 소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담장 너머의 흑색 기운만 계속 추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 도망치지 마라. 암살자들을 붙잡아라. 철창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 몸싸움의 발걸음 소리. 암살자의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밤의 고요를 깨뜨렸다. 잠시 후 3명의 남자가 팔을 붙잡힌 채 대청 앞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검은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고 얼굴을 어두운 천으로 가렸으며 허리에는 갈색 끈으로 단검을 묶고 있었고 몸 전체에 살해를 목적으로 한 흉한 기운이 가득 감돌았다. 김대인은 천천히 일어나 암살자들 정면에 섰다. 누구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느냐? 암살자 중 키가 가장 큰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중앙 윤대인의 명을 받았습니다. 김대인님께서 여러 차례 왕 앞에서 저희 세력의 비리를 고발하시니 이 밤 안으로 목숨을 끊으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윤대인은 왕 가까운 고위 권신으로 사사로운 민간 재물을 탐취하고 자신의 사적 세력을 키워 왕권까지 흔들려던 인물이었다.
김대인이 청렴한 정치로 그의 탐욕을 막자 연쇄적인 살해 계획을 꾸민 것이다. 소녀는 암살자들의 손바닥과 얼굴에 감도는 기운을 훑어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윤대인은 이번 암살이 실패하면 다음 달 추석 제사일에 저주술로 대인님을 서서히 해치려 합니다. 제사에 쓰는 떡과 청주 안에 저주 약재를 몰래 섞어 몇 달에 걸쳐 천천히 기력을 빼앗을 계획입니다. 대청 안 모든 사람의 몸이 동시에 굳었다. 독, 식사. 밤 암살에 이어 음모 깊은 저주술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에 온 집안이 극도로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연분홍 잠옷저고리에 흰 잠치마를 입은 김부인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을 죽였다. 저주까지 꾸민다니. 사람 마음이 어찌 이렇게 악독할 수 있습니까? 김대인은 즉시 경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다음 달 추석 제사에 쓸 모든 재료를 별도 잠긴 창고에 격리 보관하라. 외부인이 만지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매일 2차례 모든 물건들을 일일이 검사하라. 병사들은 명을 받고 분주히 저택 곳곳으로 흩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3명의 암살자들은 관청으로 압송되었고 윤대인의 연쇄살해 계획 일부가 드러났지만 아직 충분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아 당장 처벌할 수는 없었다. 하인들은 소년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전날까지 그를 비웃고 깔보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존경만 남았다. 어린 아이지만 저택 전체를 살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아이에게 여쭙겠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담장 너머 어둠을 응시했다. 암살은 막았지만 한 달 뒤 다가올 저주 위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밤바람이 다시 대청마루를 휘감아 지나가고 병사들의 순찰 발걸음 소리만 계속해서 밤에 울렸다. 추석 제사 재료를 보관하는 서쪽 창고 문 틈 사이로 희미한 연기 기운이 새어나왔다. 제사를 한 달 앞둔 날, 아침 햇살이 창고 지붕기와 틈새를 비추고 있었지만 창고 안쪽 곳곳에는 희미한 흑색 기운이 감돌아 평범한 저장 창고와 전혀 달랐다. 저택 경비병 2명이 창고 문 양옆에 서서 창 안 물건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손에는 나무검을 꼽고 어둠 속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7살이 지나 8살인 소녀는 창고 앞 돌계단 아래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바래진 베이지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지난밤 암살자와 몸싸움할 때 긁힌 옷팔 안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허리의 집근은 2번 매어 느슨함을 고치고 맨발은 차가운 돌계단 표면에 닿아 발가락을 움직이며 창고 안에 숨겨진 악초의 기운을 읽고 있었다. 엉킨 검은 머리가 눈썹 위로 흘러내렸지만 눈동자는 창고 안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김대인은 짙은 회색 평민용 두루마기를 걸치고 소년 격계단 위에 앉았다. 관청 출근 전 간편하게 입는 천 옷으로 소매는 넓지만 부드럽고 활동하기 편한 소재였으며 머리는 천근으로 반묶음으로 묶어 간편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나무로 만든 제사 물건 목록 장부를 들고 천천히 펼치며 창고 안 물품들을 확인하려 했다. 정말 제사 떡 재료 속에 저주 약초가 숨겨져 있느냐? 김대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긴장이 깊게 묻어 있었다. 독, 상차림, 밤 암살까지 연달아 막았는데 제사라는 성스러운 날에 악수를 쓰려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창고 안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창고 가장 안쪽 나무 상자 속에 검은색 말린 풀이 담겨 있습니다. 그 풀을 떡반죽에 조금 섞기만 하면 매일 기력이 쇠약해지고 반년 뒤에는 숨을 거두게 되는 저주 약초입니다. 말이 끝나자 창고 안쪽에서 작은 천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에 숨어 재료를 만지던 하인이 놀라 물건을 떨어뜨린 소리였다. 경비병 2명이 즉시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달려들었다. 창고 안에는 쌀가루, 찹쌀, 술 재료, 대추, 밤 등 제사에 쓰는 물건들이 나무 선반 위에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땅에 놓여 있었다. 상자 옆에는 연한 녹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은 여하인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며 손에는 검은 말린 악초 한 움큼을 쥐고 있었다. 저택 하인들은 창고 문 밖에 줄지어 서서 안쪽 광경을 쳐다보았다.
회색 무명 저고리를 입은 남하인들과 베이지 저고리 여하인들은 모두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하인이 윤대인에게 매수되었군. 제사 같은 날에 저주를 꾸미다니 마음이 정말 악하다. 아이가 아니었으면 대인님은 반년 뒤 서서히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소녀는 창고 안 여하인의 손바닥과 얼굴 기운을 훑어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어제 오후 윤대인 집 하인이 뒷산숲에서 이 약초를 전달했습니다. 은화 10량을 받고 제사 재료에 몰래 섞으라고 약속했습니다. 은화는 지금 여하인의 옷 안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김대인은 경비병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병사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여하인의 옷 안주머니를 꺼냈다. 여러 개의 나분화가 바닥에 굴러떨어지며 차가운 빛을 냈다. 은화가 드러나자 여하인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윤대인이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거절하면 자식들을 궁궐 자벽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대인의 악행은 단순히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족까지 위협해 악행에 동참시키는 극단적인 방식이었다. 소녀는 그 모든 숨겨진 협박의 기운까지 한눈에 읽어낸 것이다. 소녀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윤대인은 제사 저주마저 실패하면 관청에서 거짓 고발 서류를 꾸며내 대인님을 옥에 가두려 합니다. 관청 서류 창고 안에 위조된 증거들을 미리 숨겨두었습니다. 창고 앞 모든 사람의 몸이 굳었다. 암살, 저주에 이어 관청 거짓 모함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온 집안이 극도로 불안해했다. 김 부인은 뒤쪽 초가벽가에 서서 손을 떨며 입을 가렸다. 김대인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관청 서류 창고를 즉시 폐쇄하고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검사하라. 위조된 고발 서류가 발견되면 즉시 압수하고 증거로 보관하라. 경비병들은 재빨리 관청 방향으로 달려가 명을 수행하러 떠났다. 창고 안 매수된 여하인은 병사에게 끌려 관청으로 압송되었고 윤대인의 세 번째 살해 계획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하인들은 소년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제 아무도 아이를 헐갑고아로 깔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매번 위기를 미리 알려주어 저택을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의 말을 먼저 듣겠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일 뿐 아무런 자랑도 하지 않고 다시 서쪽 창고 안 악초가 담긴 상자를 바라보았다. 제사 저주는 막았지만 관청 거짓 고발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가을 아침 바람이 창고 지붕 위 갈대를 흔들고 경비병들의 순찰 발걸음 소리가 마당 곳곳에 울렸다. 관청 서류 창고의 나무 선반 틈새에서 누런 종이 뭉치의 기운이 짙게 감돌았다. 추석 저주 사건이 막힌 지 사흘째 되는 아침, 햇살이 관청 기와 지붕을 비춰 서류 창고 안까지 밝게 스며들었지만 한쪽 구석 선반에 쌓인 서류 더미만은 어두운 흙기로 덮여 평범한 공문과 구분되었다. 김대인이 데려온 경비병 6명이 창고 안 곳곳에 나뉘어 서서 모든 종이를 하나하나 뒤척이며 검사하고 있었다. 8살 소녀는 창고 입구 돌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지난날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옷 곳곳에 긁힌 자국이 생긴 베이지색 저고리를 여전히 입고 있었고 허리 집근은 마당풀로 보강해 단단히 묶어두었다. 맨발은 차가운 관청 돌바닥에 닿아 발가락을 움직이며 구석 서류 더미에서 흘러나오는 거짓 기운을 추적했다. 엉킨 검은 머리가 눈썹을 가렸지만 눈동자는 창고 가장 안쪽 선반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김대인은 관청 업무용 짙은 녹색 평민 두루마기를 걸치고 소년 격계단 위에 앉았다. 관복보다 가벼운 천으로 만들어 서류 검사할 때 움직이기 편했고 머리는 간단히 천끈으로 반묶음으로 묶었다. 손에는 검은 나무 서류 집게를 들고 천천히 종이를 뒤척이며 소년이 말한 위조 고발 서류를 찾으려 했다. 정말 그 구석 서류 속에 윤대인이 꾸민 거짓 증거가 숨겨져 있느냐. 김대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독, 식사, 암살, 제사 저주까지 3가지 큰 위기를 연달아 막았는데 권신이 관청 공문까지 조작해 자신을 올가매려 한다는 사실에 온갖 걱정이 겹쳐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창고 안쪽 구석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가장 안쪽 세 번째 선반 아래 나무 상자 안에 여러 장의 위조 고발장이 담겨 있습니다. 글씨는 윤대인 부하가 흉내낸 제 필체로 썼고 거짓 증인 서명까지 가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창고 안쪽 선반에서 종이가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윤대인 측에서 미리 창고에 숨어 서류를 감추던 하인이 놀라 움직인 소리였다. 경비병 2명이 즉시 안쪽으로 달려가 선반 아래 상자를 꺼냈다. 나무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두꺼운 종이 여러 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각 종이 하단에는 희미한 가짜 인장과 거짓 증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창고 한쪽 구석 벽가에는 연한 녹색 저고리를 입은 남아인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며 손에는 상자 안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있었다. 관청에 딸린 다른 서리와 병사들은 창고 문 밖에 줄지어 서서 안쪽 상황을 쳐다보았다. 녹색 하급 관복을 입은 서리들은 서로 눈치를 주며 수근거렸다. 윤대인이 관청까지 장악하고 거짓 서류를 숨겨놓았군. 만약 이 아이가 미리 알리지 않았으면 김대인님은 억울하게 오게 같았을 것이다. 삼량의 사나이가 어찌 권신의 깊은 음모까지 꿰뚫어 볼까? 소녀는 벽가 남아인의 얼굴과 손바닥 기운을 훑어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지난 일에 전 윤대인이 직접 이 창고에 와서 상자를 비고 은화 15냥을 주고 서류를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은화는 지금 남아인의 허리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김대인은 격 경비병에게 신호를 보냈고 병사가 재빨리 남아인의 주머니를 열었다. 16개의 나분화가 돌바닥에 굴러떨어져 차가운 햇살에 반짝였다. 은화가 드러나자 남아인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대인이 내 가족의 논밭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거절하면 식구들이 굶어 죽을 처지라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소녀는 그 모든 협박과 매수의 흑색 기운까지 한눈에 읽어낸 뒤 다음 위기를 예고했다. 윤대인은 거짓 고발마저 실패하면 여러 고위 관료들과 모여 큰 영모 계획을 펼치려 합니다. 7해 전 사라진 선왕자의 혈통을 찾아 죽이려는 숨겨진 목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창고 안 모든 사람의 몸이 굳었다. 단순한 개인 앙심이 아닌 여러 고위 관료가 결탁한 왕권 탈취 영모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모두 입을 가리고 숨을 죽였다. 김대인은 손에 든 서류 집게를 꽉 움켜쥐고 눈빛이 깊어졌다. 7해 전 선왕자 관련 일이 이 모든 음모의 근본이었단 말인가? 김대인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이 모든 위조 서류를 압수해 별도 잠긴 상자에 보관하라. 윤대인과 연루된 관료들의 동태를 매일 몰래 감시하고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라. 경비병들은 명을 받고 분주히 관청 곳곳으로 흩어져 감시 임무를 시작했다. 창고 안 매수된 남아인은 병사에게 끌려 신문받으러 떠났고 윤대인의 네 번째 계획은 차단되었지만 더욱 큰 왕권 영모 음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저택하인들은 관청까지 따라와 소년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수차례 목숨을 구해준 아이를 이제는 존경하며 모든 일을 의논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 관청과 저택에 어떤 이상한 기운이 돌면 가장 먼저 아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일 뿐 자랑하지 않고 관청 창고 박넓은 마당 너머 한양 궁궐 방향을 응시했다. 7해 동안 자신이 숨겨온 정체와 선왕자의 유서에 담긴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눈으로 읽고 있었다. 가을 관청 마당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가고 병사들의 감시 발걸음 소리가 골목 곳곳에 울렸다. 궁궐 정전 외곽길가에서 고위 관료들의 두루마기 비단 기운이 서로 얽혀 흑색 구름처럼 뭉개져 있었다. 가을 한양 하늘은 연한 푸른색이었지만 궁궐 서쪽 관료 회합 공간만은 짙은 흙기가 감돌아 평범한 정치 모임과 전혀 달랐다. 윤대인을 중심으로 12명의 고위 관료가 돌탁자 둘레에 둘러앉아 있었고 각자 풍기에 맞는 녹색, 자색, 남색 관복을 걸치고 서로 속삭이며 눈치를 주고받았다. 윤대인은 짙은 자색 금수 두루마기를 입고 가슴에 큰 금색 흉배를 달았으며 고품계 검은 갓을 바르게 쓰고 허리 넓은 가죽 품대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살이 두툼하게 찌고 눈매는 가늘어 평소 계산적인 모습이었으나 오늘은 입술을 꽉 깨물고 목소리를 낮춰 영모 계획을 풀어놓았다. 김대인이 우리의 모든 계책을 하나씩 막아내고 있다.
독, 상차림, 암살, 저주, 거짓 고발까지 전부 허사가 됐다. 더는 느릴 수 없다. 오늘 밤 모든 연루 관료가 함께 왕 앞에 나아가 김대인을 영모로 몰아붙이고 왕의 신임을 흔들어 왕권을 우리 세력이 차지해야 한다. 주변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녹색 관복의 참판은 손바닥을 부딪히며 속삭였고 남색 두루마기의 부유는 눈을 감고 윤대인의 말에 따르는 듯 고개를 숙였다. 모두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왕과 백성을 버리고 사적 세력을 키우려 했다. 저택에서 나온 15살에 가까운 소녀는 궁궐 길가 나무 뒤에 숨어 서 있었다. 7해가 지며 키가 자라 허리까지 오는 키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래진 베이지색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옷 곳곳에 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허리에는 나무 껍질로 짠 끈을 새로 만들어 단단히 묶었으며 하의는 낡은 회색 무명 바지 그대로였다. 맨발은 궁궐 매끈한 돌길 위에 서서 윤대인 일파 관료들에게 감도는 짙은 영모 흑기를 하나하나 읽고 있었다. 머리는 반묶음으로 간단히 묶어 뒤로 넘기고 길어진 검은 머리가 등 위로 흘러내렸으며 눈동자는 회합 공간 안 모든 사람에 숨겨진 아기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김대인은 짙은 남색 공식 관복을 입고 나무 뒤 소년 곁에 서 있었다. 갓을 머리에 들고 손에는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온갖 걱정과 긴장이 가득 묻어났다. 정말 오늘 밤 윤대인 일파가 모두 궁궐로 몰려와 나를 영모로 모함할 것이냐. 소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회합 공간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12명의 관료가 모두 서명한 공모 서류를 품에 지니고 있습니다. 김대인님을 궁궐에 붙잡아 오게 가둔 뒤 왕을 설득해 권력을 넘겨받으려는 완전한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7해 전 선왕자의 유일한 혈통인 저를 찾아 죽이려는 내용도 서류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김대인의 손가락이 품속 종이 뭉치를 꽉 움켜쥐었다. 그가 7해 전 소년으로부터 받은 누런 유서 종이가 옷 안 깊숙이 숨겨져 있었으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펼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종이가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것인가? 소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오늘 밤 정전에서 모든 관료가 모여 모함을 펼치는 순간 종이를 꺼내 펼치셔야 모든 영모 증거와 제 진짜 신분이 함께 드러납니다. 회합 공간 안 윤대인이 일어나 관료들에게 최종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멀리서 흘러나왔다. 해가 지는 대로 모두 궁궐 정전으로 모여라. 김대인이 나타나는 즉시 거짓 고발을 일제히 쏟아내라. 관료들은 각자 품 안에 서명된 공모 서류를 넣고 회합 공간을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짙은 녹색, 자색, 남색 관복들이 궁궐 길가를 흘러가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지만 모두 해가 진 뒤 정전으로 모일 예정이었다. 소녀는 나무 뒤에서 걸어나와 궁궐 돌길 위로 한 걸음 나섰다. 맨발이 햇살에 비친 돌바닥에 닿을 때마다 윤대인 일파가 퍼뜨릴 거짓말과 왕권을 노리는 탐욕의 기운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저택에서 따라온 하인들은 나무 뒤에 줄지어 서서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회색 무명 저고리 남하인들과 연한 베이지 저고리 여하인들은 모두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권신들이 전부 한패로 영모를 꾸몄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니었으면 김대인님은 억울하게 죽고 왕권까지 빼앗겼을 겁니다. 7해 동안 아이가 모든 것을 참고 숨겨왔던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소녀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지 않고 해가 기울어지는 서쪽 하늘을 응시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궁궐 정전을 덮는 순간 7해 동안 묵혔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였다. 김대인은 옷 안 주머니 속 유서 종이를 다시 한번 만지고 소년의 여법계를 바라보았다. 삼양은화로 시장에서 구해진 고아로 살아온 이 청소년이 사실 왕족의 혈통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직 온전히 실감하지 못한 채 정전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해가 점차 지기 시작하며 궁궐 기와지붕 위에 붉은 석양 기운이 펼쳐졌다. 멀리서 궁궐 정전 나팔 소리가 미세하게 흘러나오며 모든 위기의 마지막 무대가 곧 시작될 것을 알렸다. 궁궐 정전 용상 앞에 12명의 고위 관료가 줄지어 서 있었다. 석양빛이 대문을 통해 정전 안으로 흘러들어 관복의 비단 표면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넓은 돌마루 위 기온은 살벌하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왕은 용상 위 자색 금사 용포를 걸치고 앉아 있었으며 옥왕관을 쓰고 허리에는 백옥 패대를 두르고 모든 신하들의 동태를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벽 양옆에는 붉은 군복의 금위군이 창을 들고 세워 긴장한 채 정전 안 모든 인물을 감시했다. 윤대인은 맨 앞줄 중앙에 서서 짙은 자색 금수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슴 금색 흉배가 햇살에 반짝였다. 고풍계 검은 갓을 바르게 쓰고 얼굴은 살이 두툼하게 찌고 눈매는 가늘어 계산적인 기운이 감돌았지만 지금은 입술을 꽉 깨물고 억지로 충신의 표정을 지었다. 그 뒤로 녹색, 청색 관복의 연루 관료들이 차례로 줄지어 서서 서로 눈치를 주며 숨겨진 공모 서류를 품 안에 꼽고 있었다. 김대인은 정전 한쪽 구석에 서서 짙은 남색 공식 관복을 입고 있었다. 5단 깊숙한 주머니 속에는 7해 동안 간직해온 누런 유서 한 장이 단단히 눌려 있었으며 손가락이 천 넘어 종이 거친 질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그 곁에는 7해를 숨겨온 청소년이 서 있었다. 청소년은 키가 훤하게 자랐지만 여전히 바래진 베이지색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자작 나무 껍질 끈을 두르고 하이는 낡은 회색 바지 그대로였다. 맨발은 매끈한 궁궐 돌바닥 위에 조용히 닿아 정전 안각 관료의 얼굴에 감도는 검은 영모 기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머리는 반묶음으로 간단히 묶어 뒤로 넘기고 길어진 검은 머리가 등 위로 흘러내렸으며 눈동자는 왕 앞에 서 있는 모든 아기를 꿰뚫어보는 선명한 빛을 품고 있었다. 잠시 후 윤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허리를 살짝 숙였다. 짙은 자색 두루마기 소매가 돌바닥에 살짝 닿을 듯 펴지며 큰 소리로 항변하기 시작했다. 전하. 김대인은 사적으로 병사를 모으고 관청 재물을 횡령하며 왕권을 탈취하려는 영모자입니다. 우리 12명의 신하가 함께 증거를 갖고 왔으니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말이 끝나자 뒤 관료들이 일제히 따라 고함을 지르며 가짜 서류를 꺼내 들었다. 녹색 관복 참파는 종이 뭉치를 높이 들고 청색 서리들은 입을 떡 벌리고 억울한 듯 몸을 떨며 거짓 연기를 펼쳤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말을 받쳐주며 진실을 가리려 했다. 정전 문가에서 청소년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시 울렸다. 모든 관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금위군 병사들도 창을 든 채 고개를 기울여 쳐다보고 왕은 용상 위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응시했다. 관료들은 서로 눈치를 주며 수근거렸다. 저는 김대인 저택에 딸린 헐갑고아가 아닌가. 삼량의 사나이가 어찌 왕 앞 정전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윤대인은 눈썹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떠돌이가 감히 왕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금위군은 당장 끌어내라. 병사가 다가오려는 순간 청소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지만 정전 전역에 선명하게 울렸다. 윤대인은 7해 전부터 선왕자를 독살하고 그의 어린 아들을 거리에 버려 고아로 만들어버리는 큰 죄를 지녔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12명 관료는 모두 그와 결탁하여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영모 세력입니다. 한마디에 정전 안의 모든 소란이 싹 사라졌다. 왕은 김대인을 향해 손을 들었다. 내가 지닌 증거를 꺼내라. 김대인은 5단 주머니 속에서 7회간 품고 있던 누런 유서를 꺼내 양손으로 들고 용상 암내시에게 전달했다. 내시가 종이를 왕에게 건네고 왕은 천천히 종이를 펼쳐 빽빽하게 적힌 옛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종이 한쪽 구석에는 선왕자 본인의 큰 왕족 인장이 깊게 찍혀 있었으며 7해 전 독살 사건, 윤대인 일파의 연쇄 살해 계획, 혈통 자식을 버린 경위까지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다. 종이 내용을 다 읽은 왕은 손가락으로 인장 부분을 천천히 만졌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 인장은 선왕자의 진짜 인장이다. 7해 전 갑작스러운 병사는 전부 독살이었고 이 아이가 살아남은 유일한 왕족 혈통임이 밝혀졌다. 윤대인은 종이의 글자를 듣고 다리 힘이 풀려 돌바닥에 주저앉았다. 짙은 자색 관복이 바닥에 흘러내리고 입에서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 뒤 연루된 11명의 관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7해 동안 숨겨진 살인, 매수,
역모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청소년은 왕족의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고개를 높이 들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저는 복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거짓과 탐욕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억울함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왕은 용상에서 내려와 청소년 앞에 섰다. 자색 용포 소매가 땅에 닿을 듯 걸으며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7해 동안 고초를 겪었구나. 너는 선왕자의 자식으로서 진실을 지켰다. 벼슬, 저택, 토지, 금은 무엇이든 하사하겠다. 청소년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저는 김대인 저택에서 7해 평범한 삶을 지내며 배웠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마당 초가방의 평온이 더 편안합니다. 단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앞으로 권력에 눈이 멀어 백성을 괴롭히는 관료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은 크게 끄덕이며 약속했다. 내가 평생 기억하고 청렴한 정치를 펼치겠다. 그날 이후 윤대인과 연루된 모든 역모 관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파직 유배되었으며 궁궐 안 오랜 비리와 음모는 완전히 청산되었다. 왕은 청소년에게 왕족의 예우를 갖추어 주었지만 그는 매일 김대인 저택으로 돌아가 초가방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필요할 때만 궁궐에 올라 왕에게 충언을 전하고 평소에는 마당에서 풀을 엮고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저택 모든 하인들은 매번 그를 깊이 존중하지만 청소년은 언제나 7해 전 삼량은화로 구해진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했다.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고 맨발로 마당을 걷고 부귀영화에 휩쓸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 전역에 퍼져 민담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하게 된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진실을 묻어도 결국 햇살 아래 드러나고 정의는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진리를. 겨우 삼량의 은화로 산헐과 바위로 세상에 나타났지만 모든 거짓과 악을 꿰뚫어본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였던 그의 이야기는 후세까지 따뜻하게 전해진다. 매년 가을이 되면 김대인 저택 마당 초가방 앞에는 백성들이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다. 권력과 부귀를 거부하고 평온한 삶을 선택한 왕족 소년의 뒷모습이 가을 바람 속에 언제나 남아있을 뿐이다. 완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